장소팟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3박 4일 상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여행을 했는가? 상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여행 무비자가 가능해지면서 상해 여행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에서 여행지 순위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봤는데 1위가 상하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최근에 빠니보틀 님도 중국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요즘 좀 여행의 흐름이 중국을 향해 흐르고 있나요?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1월 다녀왔던 타이베이와 마찬가지로 제주 공항에서 상해 푸동공항까지 바로 가는 직항 항공기가 있잖아요. 네, 제주가 중국을 여행하기에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5개 도시 이상은 직항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을 제주에서 만나면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항공편이 많다는 건데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저희의 여행이 좀 특별했던 부분이요. 저희 두 사람만 함께 다녀온 여행이 아니고 만들기는 재밌어 라는 저희가 속해 있는 창작 모임의 동료분들과 함께 다녀온 모임이었어요. 또 제주 북페이를 함께 했던 그쵸. 영광의 동료들. 전우회가 이렇게 좀 흐르는 전우죠, 전우. 그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영배님인데요. 영배님이 제주 직항이면서 저렴한 항공권을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북페일이 끝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영배님이 지금 5월에 상해 가는 비행기표 18만 원인 거 알아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 제주 직항 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처음에 16만 원에 알아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항공권 구매를 나중에 해가지고 제 기억에 19만 원인가에 사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좀 올랐던 거죠. 네네. 근데 10만 원 후반대면은 제주 도민 입장에서 육지 다녀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라 큰 차이가 안 나죠. 네, 게다가 숙박을 부킹닷컴이나 트립닷컴이나 이런 데서 알아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서울 가도 숙박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하이가 저희가 3박 4일 7만 8천 원인가 들었거든요. 네, 인당 네. 7만 8천 원 정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가서 하룻밤에 3만 원이 안 되는 숙박을 찾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 너무 합리적인 여행이 되겠다라는 여론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게 아름아름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두 사람을 포함해 총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상해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한 2-3명이 아니라 5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상해에 함께 간 사람들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뭔가 동료에 더 가깝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같이 모임을 운영하면서 같은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근데 다들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죠. 뭐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프린팅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캐릭터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 근데 다들 공통점이 좀 창의적인 창작품을 보면 엄청 좋아한다는 거? 저는 이 상하이를 가기 전에 꽤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준비를 할 때마다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막 5명이서 가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마치 내가 가이드인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가 두 사람이서 여행을 다닌 적은 꽤 있기 때문에 서로의 스타일은 잘 알지만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같은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들이랑 가면 분명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기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한 군데를 갔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좀 다른 시선에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를 같이 경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구나, 나는 그거는 못 봤는데 그랬구나, 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 중국에서 좀 살았다 보니까 물론 뭐 한 20년 전이고 이러니까 갔을 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뭐 예를 들어 다 QR코드만 쓴다든지 이런 거 옛날에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너무 놀랍지만 또 옛 정치들은 저한테 사실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익숙함? 정말 오랜만에 갔지만도 봤던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찍어둔 사진들을 보니까 제가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표지판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과일 가게, 이런 작은 아파트에 걸려있는 빨래들, 뭐 이런 풍경들. 저랑 강다는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지 않고 여행을 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서로를 좀 찍어주긴 하지만 좀 일상적인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수집한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기록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함께 간 친구들은 뭔가 포착하면 일단 카메라를 켜고 찍더라고요. 그 이번 여행의 특징이 관광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영감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먹을거리나 아니면 좀 멋진 사진, 그리고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는 뭐 와이탄이나 동방명주가 보이는 야경이나. 근데 이런 풍경을 저희는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혼자 정한 상해 3대 관광지인데 와이탄, 예원, 티엔즈팡이거든요. 근데 이 세 군데 중에 적어도 한 군데는 상해에 갔으면은 관광객으로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단 한 곳도 가지 않았다는 게, 그쵸. 가기 싫어서 안 갔다기보다는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외에도 가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단체 여행이잖아요. 원한다면 뭐 가고 싶은 곳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진 않았거든요. 각자가 다양한 곳들을 조사해 오고 매일 아침에 숙소 라운지에서 모이면 오늘 어디 갈까요? 이러면서 각자 가고 싶은 곳들을 막 말하고 동선을 한번 본 다음에 그냥 갈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찍어서 동선을 짜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가고 싶은 곳들만 몇 군데 하루에 가도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와이탄이랑 예원? 뭐 이런 데는 갈 시간이 없었어요. 동방명주 같은 경우는 푸동공항에 내려서 저희가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는데 멀리 보이더라고요. 동방명주가. 그래서 다 같이 저게 동방명주인가 봐요 하고 또 어딜 갔을 때 저 멀리 동방명주가 또 보이면 와 저기서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3번 봤나?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지금 기억나는 기분 좋았던 순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요. 상해에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줄지어 도로를 달렸던 순간들. 그 할로우 자전거? 네. 저는 여행을 하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단이 사람들한테 적어도 우리 이건 준비해야 돼요 라고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위챗페이랑 알리페이 미리 앱 깔고 신분 그 증명해 놓는 거, 그리고 VPN 뭐 구입해 놓는 거, 뭐 그런 것들. 왜냐면은 중국은 그렇게 모바일 결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 QR코드만 3박 4일 내내 써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갑을 꺼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갑이 중국에서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저희가 타이베이 갔을 때 타이베이도 중국과 비슷하게 차도 많지만 오토바이랑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으면 좀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자전거 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 언덕도 없는 평지인 도시인데다가 내 옆에서는 자전거 빌려서 타는 그 공유 자전거가 쌩쌩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자전거를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중반에 우리도 자전거 좀 타자. 너무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더니 공유 자전거를 외국인이 빌리려면 그러니까 현지 번호가 없는 사람이 빌리려면 보증금을 꽤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보증금도 언제 환급받을 수 있을지 좀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한 2-3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 했던 것 같아요. 상해는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만 하고 간다면 현지 번호가 없어도 공유 자전거를 아주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한 둘째 날부터는 공유 자전거를 빌려서 가까운 거리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일단 도시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갓길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달리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디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뭐 제주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언덕이 너무 많아서 겁나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라는 게 아예 없고 환상 자전거 도로인가? 그 해안가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막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주차해놓고 너무 위험하다 해서 사람들이 환장 자전거 도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전거 인프라가 없는 자전거 타려면 뭐 한강 가서 타야 되는 그런 문화의 도시에 살다가 엄청나게 큰 막 교차로 이런 데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하는데 너무 짜릿한 거예요. 한국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를 쪼개서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해는 자전거랑 오토바이 이걸 이륜차라고 하나요? 이륜차 도로가 도로를 나눠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도를 나눠 쓰기 때문에 갓길로 이렇게 달려요.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뜨면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이제 시작하니까 가장 크게 커브를 돌아야 되는 거죠. 맞아. 차들과 함께 노니까. 네, 차들과 함께 내 왼쪽으로는 차가 쌩 달리고 있고 그렇게 차만 있는 도로를 자전거로 좌회전할 때 희열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야 비로소 저는 뭔가 여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여기 내가 뭔가 사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가 자전거 타고 강가도 돌아다니고 막 터널도 지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상해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당연한. 네. 근데 도시 자체에 또 나무들도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자전거를 싹 타고 가는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두 손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 두 손 놓고 탈 줄 아세요? 저는 탈 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렇게 위험한 짓 하면 그쵸, 안 되니까 그쵸. 큰일 나니까 이제 두 손 꽉 잡고 타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딱 놓고 눈을 감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며 네, 그 근데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차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아무튼 마음속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도 하늘을 봤는데 초록색인 거예요. 하늘이 안 우거지니까. 보일 정도로. 너무 맞아. 우거지니까. 근데 그 초록색을 쭉 보면서 가는데 그때 또 도로가 한적했어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게 듣는 분들이 얘네 또 과장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두 사람이 원래 보행자를 좀 고려하지 않고 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편이잖아요. 예전에 강소팟에서 만들었던 그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상해에서 자전거를 타며 느낀 자유로움이 저희 두 사람한테 비슷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무 이야기도 했는데 예전에 강소팟에서 씨앗가게 파종을 운영하시는 아일님을 저희가 인터뷰한 적 있죠. 근데 아일님이 그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그 도심의 가로수가 얼마나 빈약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인터뷰가 딱 끝나고 실내에 있다가 도로로 나왔는데 거기가 꽤 큰 6차선 사거리였거든요. 근데 정말 가로수가 도로에 비해 너무 작은 거예요. 과장 좀 보태면 가로수가 나뭇가지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그때야 비로소 들더라고요. 근데 상해에 가니까 정말 나무다운 나무가 도심 곳곳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죠.
공원이 또 많다 보니까. 네. 뭐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키냐, 뭐 안전운전을 하냐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그들만의 룰이 있고 그 룰을 좀 알아차리면은 자전거 탈 때 진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행을 할 때는 자전거를 안 빌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도로의 복잡함이 그냥 여기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지? 사람들이? 왜 계속 경적을 울리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위험하게 하면은 바로 경적을 울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하이빔으로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하고 이 경적을 울리거나 그 자전거 벨 띠링띠링 하는 거는 뭔가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신호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전거 타고 갈 때 옆에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가거나 내가 누군가를 가로질러야 하거나 할 때 띠링띠링을 한 10번씩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띠링띠링 할 때마다 내가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둘만 이렇게 자전거를 탄 게 아니라 친구들이 5이서 줄지어 자전거를 탔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번 여행을 처음 이제 모으기 시작한 영배님이 군대에 계실 때 독도법이라는 걸 배우셨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면 뭐 이런저런 건물 정보도 있고 GPS로 내 방향도 알 수 있고 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등고선이나 옛날 종이 지도에서만 볼 법한 그런 납작한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저게 뭔지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독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배우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도를 진짜 잘 본다고. 그 상해에서는 구글맵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되니까 고덕지도라는 앱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해놓으면 원하는 곳 검색이 잘 안 돼서 중국어를 잘 몰라도 복붙해 가면서 중국어 버전으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보면서도 그냥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이 네이버 카카오 지도랑 좀 달라요. 네네. 익숙한 그런 사용이 아니에요. 네. 그니까 막 네이버 지도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막 360도 돌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돌리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 맵을 컨트롤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능 면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데 사용법을 좀 몰라가지고 그 지도를 보고도 저는 내가 어디 있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동선 짜기도 너무 어렵고 그랬어요. 근데 영배님이 독도법을 할 수 있는 사람답게 며칠 만에 상해에 거의 지형을 머릿속에 넣으신 것처럼 확인을 하고 바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딱 넣은 다음에 저희를 맞아요. 리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에도 맨 앞에서 수신호로 맞아. 뭐 우회전이면 오른쪽을 가리키고 좌회전이면 왼쪽 가리키고 이러면서 모두를 통솔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탈 때 문제가 진짜 그거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 근데 지도를 보고 한 손으로만 운전하면은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근데 공유 자전거에는 또 이렇게 뭐 핸드폰 거치대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영배님 덕분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자전거 이야기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내 중심가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근데 공원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좀 느꼈던 게 생각보다 한적하다, 공원이. 그래서 굉장히 좋다였거든요. 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어딜 가도 사람이 많을 것 같고 공원은 뭐 사람들 다 가는 곳이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고 가면 막 바글바글하고 벤치도 다 꽉 차 있을 것 같고 다 뭐 하고 있을 것 같고 한데 굉장히 한적한 거예요. 이 큰 대도시의 공원들인데도 뭐 물론 지나가다 어떤 공원을 봤을 때는 막 거기에서 단체로 막 춤을 추시고 맞아요. 뭐 이런 행사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낮에 공원 갔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한적해가지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공원이 일단 진짜 크고 정말 많고 그리고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나무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맞아요. 너무 깨끗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한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한강공원 말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다 돗자리 펴고 도시락 싸고
텐트까지 챙겨가지고 한강공원으로 서울에선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강공원에 가면 내가 여기 올 때 바랬던 여유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맞아요. 근데 상해는 공원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퍼진 게 아닐까요?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면 되니까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저도 한 10년 전쯤에 상해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느낀 게, 그 중국 분들은 공원에서 그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뵀던 분 중에 신기했던 분은 긴 관 같은 거를 입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우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뭐지? 저게 뭐길래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도 계속 그분이 그걸 실패했는데 맞아요. 성공할 때까지 꼭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저는 처음에 이마에 올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한번 부탁드려봐야지 하고 갔는데 입에 올리시길래 저거는 이제 나도 하겠다고 못하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태극권 같은 거는 동작이 정말 느리잖아요. 나무늘보처럼. 그거를 그냥 묵묵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보는 명상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친구들이랑 공원을 만나면 꼭 한 번은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공원에 앉아만 있어도 이번 여행 진짜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 깨끗한 공원 하니까 생각난 게요. 상해에는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 쓰레기통에 보면은 왼쪽이 재활용이었나? 그리고 오른쪽이 일반 쓰레기, 이렇게 두 개 쓰레기통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꽉 차 있거나 그러지 않고 매일 비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제주의 클린하우스처럼 막 재활용 센터 이런 것도 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막 손 씻는 것도 세면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손도 씻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래도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긴 했지만 길가가 깨끗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만의 무언가를 창작하는 친구들과 이번 상해 여행을 함께 했기 때문에 뭔가 굿즈를 팔거나 아니면 책을 팔거나 하는 공간에 가면 사람들이 진짜 그냥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말없이 흩어져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막 책을 한참 보기도 하고, 좋은 거 발견하면 서로한테 막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저는 또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랬던 공간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서클이라는 공간 내에 있던 츠타야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츠타야는 일본이 원조죠? 네. 그런데 그 콜롬비아 서클 안에 있는 츠타야 서점이 중국에서 가장 큰 츠타야 매장이라고 해요. 그 상하이에 보면은 그 옛날 조개지라고 하죠. 뭐 프랑스식 건물이나 유럽식 건물이 있는 구역들이 있고, 그 콜롬비아 서클은 1920년도에 그 미국인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막 수영장 시설도 만들어 놓고 상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이제 싹 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츠타야 서점이 있는 건물도 그렇고 그 옆에 몇 동이 스타일이 좀 이국적이었어요. 뭔가 유럽에 가서 볼 것 같은 좀 멋있는 건물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해군들이 놀기 위해 사용했던 그 수영장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실 츠타야가 꼭 아니더라도 엄청 멋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사실 츠타야를 가려고 거기를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콜롬비아 서클 자체를 보려고 갔는데 마침 츠타야를 만났고 2층에 올라갔더니 그 2층 전체가 아트북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정말 무슨 약속한 듯이 사람들이 사사삭 사라지더니 어디 갔지? 다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서 자리를 잡고 계속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한참 후에 깨달은 게, 저도 마찬가지로 가서 눈이 이제 완전 돌아가가지고 막 원하는 사진집을 찾아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있는 책들이 진짜 다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트북이라는 게 사실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샘플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야 비닐을 뜯어서 읽어볼 수 있는, 커버만 보고 살까 말까 막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보통 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웬만하면은 다 하나씩 샘플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제 기억에는 거기서 거의 2시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네. 일단 규모도 정말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까지는 서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상해 여행을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서점을 만나니까 마치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이제 흩어져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상해는 중국어를 쓰고 한자를 쓰기 때문에 사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면 서점에 가더라도 특별히 구경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트북 같은 경우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뭔가 취향이랑 미감만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즐겁게 그 츠타야 서점을 탐험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저만 보낸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저희는 평소에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사실 강소팟도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만드는 어떤 창작물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소비되지 못할 거라는 게 조금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장벽 없이 소비될 수 있는 아트북들을 왕창 보고 나니까 나도 이런 책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자극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건 그런 자극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걸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보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또 자극이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은 걸 보면 이거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그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접목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여행했던 5명 모두 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여행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한 권밖에 못 샀어요. 저도요. 왜냐하면은 여행을 하기 전부터 돈을 좀 적게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갔어서 저희 둘 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도 그냥 읽어보기만 하고 서점에겐 좀 미안하지만 막 사지 않고 이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또 많이 사주니까 대리만족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좀 아쉬움이 확실히 덜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면은 좀 과감하게 책을 사도 되겠다. 제가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진집을 5만 원 이상 주고 산다? 그거는 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5만 원 이상 내고도 내가 봤을 때 멋있다는 사진집이 있으면 사야지. 10만 원이어도 사야지. 뭔가 이런 마음이 이번 여행이 끝나고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벌어. 그래서 사.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희 두 사람은 원래도 소비를 덜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돈을 쓰는 게 책이었는데 여행 자금이 좀 쪼들려서 이번에 우리 진짜 뭐 사지 말자 이런 다짐을 좀 강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좋은 창작물에 돈을 기꺼이 쓰는 친구들을 보니까 덩달아 기쁘기도 하면서 나도 이런 여행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맞아요.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번 상하이 갔을 때는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막 서점 외로 막 다른 상점들을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에 또 뭔가 상하이를 간다면 뭐 공예품이 됐던 뭐 소품이 됐건 이런 상점들도 좀 가서 지역에 좀 우리랑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제품을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이 끝난 후에 지난 만들기는 재밌어 모임 때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 상해에서 산 모든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과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샀더라고요. 왜냐면 뭐 제가 결제할 때마다 본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설명해주고 어떤 부분에 반해서 구매했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걸 구매한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그 츠타야 서점에 있다가 굉장히 급하게 또 바나나 PC라는
아트북 스토어를 갔잖아요. 네. 바나나 PC가 영업을 7시에 종료하는데 저희가 한 6시 40분쯤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츠타야에서 그렇게까지 오래 시간을 보낼지 몰랐던 거죠. 근데 바나나 PC를 운영하는 그 대표님 두 분이 디자이너시고 그리고 상하이 아트북 페어, 언폴드를 요즘에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션전 같은 도시에서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뭐 20여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260팀 이렇게 있는 아주 대형 아트북 페어를 여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 좀 놀랐어요. 책의 큐레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뭐 축지법 썼습니다, 그냥. 진짜 눈에 불을 밝히고 모든 걸 빠르게 스캔해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내겠어.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달려가는 사람처럼 정말 그러니까요. 택시에 내리자마자 매장에 들어갔는데요. 뛰어갔어요. 근데 일단 매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책이 아주 많지도 않았어요. 도서관처럼 빼곡하게 꽂혀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더 진열대처럼 책들이 놓여있는 그런 환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중국어를 몰라도 너무 좋은, 딱 봐도 맞아요. 너무 이렇게 디자인이 좋고 기획이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책이 영어 번역이 되어 있든 아니면 아예 영어 책이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어떤 잡지에 작은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전시라고 하기에는 뭐 전시 설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잡지에 모든 호가 이렇게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구석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 잡지를 보자마자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이 잡지들만 보고 간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2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잡지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잡지도 앞에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영어 번역이 다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다 읽어볼 시간은 없었지만 대충 각각의 기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하기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구성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 잡지들을 엄청 열중해서 살펴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 잡지 만들고 싶은가? 이런 생각도 그때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한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 그 5명의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곳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굿즈를 먼저 보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먼저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공간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달리 이런 거에 집중하네 라는 거를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잡지도 몇 권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비매품이라고 해서 못 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책을 펼치고 막 읽기는 했거든요. 근데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그때 그 츠타야에서 바나나 PC로 갈 때 저희가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2대를 불러야 하는데 평소 같으면 뭐 3명, 2명 이렇게 나눠 탈 텐데 그때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강단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4명을 먼저 보내고 강단이 2번째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강단은 거의 6시 50분, 50분쯤 도착한 것 같은데? 50분에 도착해서 뛰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딱 들어간 순간 사람들이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들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빠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인 게 이제 다들 그래도 골라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구매하는데도 시간이 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직원분에게 계속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막 미안하다 뭐 저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막 이해해주세요 하는데 너무 괜찮다고 둘러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해져서 보기 시작했죠, 책들을. 아무래도 일행 중에 중국어가 되는 사람이 강단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민망한 상황일 때마다 강단이 이제 그거를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잡지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저는
바나나 PC는 진짜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멋진 공간이고 인상 깊고 스타에서도 그랬지만 바나나 PC 갔을 때 진짜 책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거기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나오고 나서 책이란 게 뭘까?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일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근데 내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낸다고 했을 때 그냥 전통적인 책,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이건 책이지 라고 생각하는 책으로만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에 맞춰서 이 형태나 전달 방식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공장에서 찍어내기 편한 형태 아니면 뭐 잘 팔릴 형태라기보다는 진짜 개성이 담긴 책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타이베이 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때는 아트북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어가 가득한 책들을 보니까 책이 어떤 매개체라기보다는 그냥 제품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 책도 한국어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종이 덩어리겠다. 용감하게 아무거나 내보자. 이런 마음을 타이베이 여행을 끝내고 얻었다면 이번에는 똑같이 책을 하나로 제품으로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은 뭐지? 어떤 형태로 더 하고 싶지?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봤을 때 내가 꼭 글만 써야 할까? 좀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넓힐 수는 없을까? 좀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나나 PC에서 책을 정신없이 고르고 결제를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나이스하시고 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제주 북페이를 했었잖아요. 네. 제주 북페이를 또 아트 북페어로 봐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물을 봤을 땐 아트 북페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제주도에서 왔고 제주에서 북페어를 했었다 하면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스타그램 있냐고 그래서 제주 북페일 들어가서 보여주고 이제 팔로우 해주시고 그래서 좀 설명도 드렸죠. 제주 북페일이 제주 북페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떨어졌지만 뭔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주 북페일을 연 거다. 그 제주도가 중국에서 인지도가 꽤 높아요. 찌조다오. 네, 찌조다오가 중국 관광객분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맞다. 그 사실도 다들 아세요. 제주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편하잖아.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 닫아야 하니까 저희는 이제 문 앞에 나와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사장님들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 상해 아트 북페어를 시작하신 이 두 디자이너분 성함이 칭조와 웨이관 이 두 분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이렇게 뒤에 오피스가 있었나 봐요. 그 앞이 서점이면 뒤쪽이 사무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우리가 하는 페어는 어떤 건지 물어보고 각각의 이제 직업은 뭔지도 궁금해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바나나 PC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너무 열린 마음으로 사실 저희가 아주 어린 아티스트잖아요.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데 아티스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뭘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창작자들인데 북페어 새내기. 네, 북페어 새내기들인데 이런 어린 후배들을 너무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제주 북페일 히스토리를 들으시더니 생각나는 다른 나라의 작은 북페어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아는 후쿠오카의 어떤 북페어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큰 페스티벌이 됐고 두 분이 직접 운영하고 계신 상하이 아트 북페어도 처음에 테이블 몇 개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커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작은 우리를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소통 담당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팝하고. 뭐라도 질문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뭐 조언이나 뭐 그런 게 있냐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두 분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고 누군가에게 뭐 내가 경험이 많다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타입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뭐 개선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라 너네가 시작을 너무 이렇게 재밌는 취지로 잘 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은 뭐 되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네 격려와 응원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우리를 창작자 혹은 뭐 북페어 올거나이저로 이렇게 딱 봐주는 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그 작가가 미국의 어떤 작가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 강사들, 교수들이 자기를 프로로 인정해줄 때 그때 자기가 배움을 엄청 많이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냥 어리다는 이유로 뭔가 경험이 적거나 아직 눈에 띌 만한 뭔가 성공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데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우리를 그냥 프로로 뭔가 봐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저희가 그때 막 제주도 한번 꼭 오세요. 막 저희가 막 잘해드릴게요. 막 이런 이야기도 처음 만난 사이지만 하게 되고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 이 상하이 아트북페어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창작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짜 전 세계 분들과 소통을 잘 해서 좀 이렇게 큰 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강단이 이야기한 그 미국의 어떤 작가 프로그램 사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 두 사장님께서 단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주최했던 제주 북페이를 하나의 북페어로 딱 봐주고 동등하게 대해줬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진짜 다음에 더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세계로 가자. 정말 그때 바로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제주 북페일 인터내셔널하게 만들고 싶다. 언젠가는 해외 창작자들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페어로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진짜 단전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멋있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두 분이 저희를 대해준 태도가 제 마음을 끌어올리게 했구나라는 걸 좀 지금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바나나 PC에서 나올 때에도 두 분이 문 밖까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맞아, 이렇게 진짜. 인사해 주셨어요. 무슨 할머니 집 온 줄 알았어. 네. 근데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원래 저희가 그 바나나 PC에 갔다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밥 먹는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쪼르르 앉아서 마사지 받으면서 밥 먹어볼까 해서 거기 지도 위치를 이제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원분이 다시 나와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건데 그 두 사장님이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한창 책 얘기하고 그런 페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밥 먹으면서 마사지 받고 싶어서 가려고 한다는 말이 도무지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근데 이거야말로 창작하는 친구들 특히 만들기는 재밌어 친구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경험이잖아요. 이 멤버들이 제주 북페일이라는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만한 맞아요. 뭔가 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해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기는 재밌어 친구들이 다 함께 간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 내기용으로 이거 우리 만재 워크샵이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워크샵다운 여행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그날 그 두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나올 때는 저희 좀 워크샵다운 여행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좋잖아요. 맞습니다. 여행의 꽃이죠. 3박 4일 동안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상해 가면은 이제 보통 드시는 것들이 샤오롱바오 먹고요. 그리고 뭐 게살국수 먹고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도 비슷하게 그냥 그때그때 그 동선에 맞춰서 맞아요. 근처에 뭐 별 찍어놨던 데 있으면 맞아요. 가고 아니면 새로 검색해서 가고 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미리 알아봤던 곳은 아니고 이제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나 이제 급하게 알아봤을 때 찾았던 윈난 음식점. 아 진짜 맛있었어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도 그 지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음식들이 뭐 윈난 음식이나 뭐 스촨 음식이나 동북 음식, 뭐 광동 음식 막 이런 건데 윈난 음식을 제가 옛날에 상하이에 있을 때 한번 먹어봤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기는 했어요. 아, 그래서 윈난 음식 한번 검색해볼까라고 쳤는데 어디 하는 건데 나와가지고 같이 갔었고 근데 저는 윈난 음식이 이렇게 뭔가 태국 음식이나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음식이 나온 걸 보니까 새콤하고 막 레몬그라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수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상큼하면서도 매운 그 맛이 아, 나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또 강단이 원래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입에 잘 맞았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음식 자체가 뭔가 절묘했어요. 중국 음식 같으면서도 태국 음식 같으면서도 베트남 음식 같으면서도 그런 게 좋은 점들이 잘 골라져서 믹스된 느낌? 맞아요. 제가 특히 맛있었던 거는 메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닭고기가 들어갔고요. 그걸 어떻게 시키게 됐냐면 저희가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뭘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일행들이 저거 뭘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강단이 나섰죠. 강단이 excuse me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네, 같은 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시켰죠. 근데 저는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걸 봤을 때 그게 따뜻한 음식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빨갛고 맞아요. 뭔가 딱 봐도 비주얼은 따뜻한 음식의 비주얼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약간 그 포파퐁카리처럼 아 맞아요. 포파퐁카리처럼 그 게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나온 음식을 보니까 차가운 음식이었고 굳이 한국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냉채 같은? 근데 닭고기가 들어간 그러면서 빨갛고 매콤한 닭무침인데 네. 뭔가 한국식으로 닭무침을 만든다고 하면은 약간 간장이나 고춧가루, 고추장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예 아니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색다른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신기한 게 밥을 파는데 죽통밥을 팔더라고요. 근데 밥이 너무 쫀득쫀득했어요. 찹쌀밥처럼. 그 태국의 그 스티키 라이스처럼. 아 태국에 스티키 라이스란 게 있나요? 네, 스티키 라이스가 디저트예요, 사실상. 아. 약간 달달한. 근데 그런 맛이 나는 밥도 있고. 그리고 뭐 탕 요리나 생선 요리나 이런 것들도 다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윈난 음식이 내가 태국 음식 좋아한다 하면은 진짜 잘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먹었던 그 만두가 꼬어티에라는 만두인데 그 만두는 진짜 우연히 저희 숙소에서 지하철역 가다가 발견한 아주 작은 상점이었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뭔가 달인에 나오면 생활의 달인 나오면은 꼭 이렇게 사진 붙여놓잖아요. 생생정보통. 그런 사진들이 막 붙어있는 그 동네 식당이지만 대를 이어서 하는 맞아요. 그런 꼬티에 집이었는데 꼬티에가 가마솥이라고 하나요? 무쇠? 네, 큰 무쇠판? 무쇠판에다가 만두를 반만 튀기는 거예요. 반만. 그 바닥만. 그래서 아래는 바삭하고 안에는 육즙이 가득한 또 먹고 싶다. 그 만두를 아침에 먹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정말 숙소랑 가까운 식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듯이 만두를 먹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만두를 아침 식사로 먹는다는 게 그렇게 익숙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원래 만두를 아침으로 많이 먹나요? 거기가 네. 아침 식사를 좀 같이 파는 식당이었거든요. 일단 만두라는 거의 종류가 워낙 많고 그래서 저는 한국식 아침 식사가 뭘까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네, 아침 식사가 점심 식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제 중국도 뭐 서양식 음식을 많이 드시긴 하지만 뭐 아침으로 시리얼 먹고 식빵 먹고 뭔가 이런 것도 대중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식 아침 식사라고 하면은 죽이랑 만두, 튀김, 그 길다란 튀김 있어요. 그 요티아오라고 그거 먹거나 아니면은 뭔가 계란병이나 이런 것들.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크레페 같이 얇게 편 네, 거요?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거 있어요. 그 안에 재료를 넣어가지고 그런 걸 먹는다든지 아침에 먹는 음식의 그 범주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만 여행할 때도 아침 먹는 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원래 아침 식사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아침에 여는 식당들의 그 바이브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아침 시간대만 파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날에 저희가 공항에 한 오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까지 배고픈 걸 참고 나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먹고 싶어서 다른 동네에 가서 식당에 가자. 그때까지 다들 참을 수 있죠? 이러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그 만두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연하게 먹게 된 만두였는데 이제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아침에는 가가지고 거기서 파는 아침 메뉴들도 같이 먹었어요. 아까 강단이 말한 뭐 흰죽 그리고 완탕 같은 것도 먹었고 또 만두도 시켜서 먹었는데 근데 너무 놀랐던 게 저희가 5명이서 정말 충분히 먹었거든요. 아침이니까 막 배 터지게 먹진 않았지만 정말 충분히 먹었는데 다 해서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 상해 가기 전에 언뜻 듣기로 상해가 그렇게 물가가 저렴하진 않다. 뭐 외식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꼭 그 가게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갔던 식당들은 보통 한국 외식 물가의 한 70%, 80% 비싸면 저렴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외식하면서 여행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싼데 또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커피가 한 끼 밥값보다도 항상 비쌌어요. 저희가 이번 상해 여행을 굉장히 짧게 다녀오긴 했지만 지금 아주 핫한 여행지로서 상해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한 200만 명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분이 강소팟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냥 제 추측이지만 상해를 통해서 중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제 첫 해외여행지가 상해였고 그게 또 첫 중국의 도시였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해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로서 상해는 이런 곳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해는 한 번만 가기에는 아까운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욕심을 안 내도 된다. 한 번 여행 갔을 때 유명지 다 가보고 맛있는 거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뭔가 컨셉 하나를 잡아서 그것만 쭉 누리고 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이 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상해 가서도 저희 그 창작하는 아침 했잖아요. 심지어 1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아침 6시가 그곳에서는 새벽 5시였죠.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잘 보내고 사람들이랑 조금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오늘 제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료분 중에 한 분이 타이베이랑 상해 중에 어떤 곳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 지금 당장 한 군데를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타이베이를 갈 텐데 타이베이는 한 번 더 가고 나서는 안 갈 것 같다. 근데 상해는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와도 계속 새로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규모가 너무 크고 볼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 서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고덕지도에 검색했을 때는 좋은 공간이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검색을 아무래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고덕지도를 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괜찮은 공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찍어놨지만 이번에 다 못 가봤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다음에 서점만 가도 3박 4일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게 너무 많아서 좀 욕심을 버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다녀오는 것도 좋은 도시 같다. 저는 또 공감이 됐던 게 저희가 마지막 날에 그 데이비드 호크니 미디어 전시를 봤었잖아요.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웨스트번드 뮤지엄이라는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였는데 호크니의 첫 미디어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전시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뭐 광고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같이 여행했던 그 왈님이 그 웨스트본드 뮤지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호크니 전시도 한번 볼 겸 가자 해서 마지막 날에 갔었는데 저는 보통 그 미디어 전시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그림 네, 이런 거? 뭐 사진 찍기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음. 그 제주도에 미디어 아트 하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네.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뭔가 호크니의 그림을 그냥 엄청 큰 LED 판에 뭐 띄워놓고 뭐 슬라이드 쇼처럼 막 보여주는 그냥 그런 단순한 아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55분짜리 영상을 틀어주는 거였고 이 영상이 진짜 360도로 좌측으로도 크게 벽을 다 채우고 있고 우측에도 채우고 앞, 뒤 다 채우고 심지어 바닥까지 채우는 진짜 멋있는 전시였어요. 근데 저는 호크니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옛날에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판 현대 미술 작가 막 이런 타이틀만 봤었고 서울에서 전시를 했을 때도 가서 보기는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만 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영상 자체에 호크니가 가진 철학이나 이런 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좀 다듬어져서 잘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호크니가 60년 동안 그림을 그린 과정들을 막 보여주니까 아 나도 창작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 영상 중에 호크니가 자그만한 드로잉북에 그린 그림들을 모자이크처럼 짝짝짝짝짝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정말 그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니까 아 이렇게 대단한 작가도 그냥 이렇게 계속 그리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명작이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 그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인정받는 거구나라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시를 보고 나오는데 상해 미술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들의 스케일이 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음에 상해를 온다면 전시만 둘러봐도 좋겠다. 저는 여행 갔을 때 미술관 가는 게 진짜 좋기는 좋은데 약간 두려움도 있거든요. 미술관에 가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쓸까봐. 왜냐면 대도시에는 미술관들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괜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관이 있는 동네가 보통 또 좋기 때문에 미술관을 뭔가 중심에 잡고 전시도 보면서 주변에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런 여행도 진짜 좋겠다. 상하이가 그런 여행하기에도 진짜 좋은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희 둘이 나중에 한번 상해 아트 투어 가볼까요? 아트 투어? 네.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짱! 강소팟은 62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배.com 웹사이트 방명록에요. 줄리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레터는 계속 받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유튜브에서 강소파 들어봤어요.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두 분 에너지와 아이디어, 긍정 마인드가 잘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강당과 소신이라는 이름이 아주 찰떡이네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줄리아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소팟을 듣는 게 사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우님이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소팟 쉬어가는 중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업로드를 못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쉬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완전히 쉬는 일이 있다면 저희가 꼭 미리 공지를 드리고 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긴 휴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휴방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님.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애플 팟캐스트 그 강소파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요. 애플 팟캐스트에서 강소팟을 듣고 별점을 남겨주신 분이 벌써 96분이 됐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저거든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별점이 4.8점. 어휴, 너무 높지 않나요? 기가 막히네요. 네. 이제 4명만 더 별을 달면 10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의 리뷰를 이제 자주 읽어요. 저는 리뷰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리뷰를 달린 채널은 어떤 기분일까 항상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부러워했구나. 네, 부러웠죠. 왜냐면 애플 팟캐스트는 댓글 기능이 따로 없어서 별점을 남길 때 리뷰처럼 듣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건너 알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아직 애플 팟캐스트로 강소파 듣고 계신데 별점 남기는 거 깜빡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개 한번 채워볼까요? 5점 리뷰를 부탁드린다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리뷰 별점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남기면 되고, 네, 뭐 5점이면 좋고요. 오늘은 3박 4일 상해 여행기에 대해 만두 먹고 싶어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